반항적인 행동을 했고 이제 김일성 여기 배지도 안 한다고 막 그러고 또 혼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저는 몰랐죠. 나중에 엄청 끔찍한 거죠. 위험한 행동이죠.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아마 베나TV라던가 또 우리 모란봉 클럽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오늘은 김가영 채널에서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채널에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기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바로 오케이 가영이 채널이면 나갈 거야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영이의 부탁을 거절해요? 아 어떡해요. 진짜 동생처럼 생긴 네. 우리 서로 안지 꽤 됐죠? 요즘 꽤 됐죠. 네. 가영 씨는 베나TV에서 처음 인터뷰 2시간짜리를 네. 했을 때 네. 사실 영어 자막이랑 일본어 자막이 붙어 있어요. 가영 씨 맞아요. 영상에는 네, 네. 일본어 자막을 제가 붙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번역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언니가 처음 봤을 때 저보고 엄마 가영씨 나 네. 가영씨 스토리 보고 막 많이 울었잖아. 맞아요. 예, 자막을 붙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네, 사실 저는 이제 탈북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탈북민이 아닌 분을 여기 모시는 게, 뭐 이렇게 초대하는 게 처음이라고 맞아요. 들어서 전 너무 부담이 됩니다. 네, 아니에요. 부담 가지지 말고 네. 그냥 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교포 3세, 한국에 20년째 살고 있는 박향수라고 합니다. 이제 2년이 되어서 탈북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북한 인권 활동, 그리고 이제 이런 북한 분들의 인터뷰 영상에 자막을 붙이는 일, 뭐 봉사활동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니가 좀 전에 제일교포 3세라고 네. 하셨는데요. 정말 저도 한국에 와서 많은 제일교포 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향수 언니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가장 일본을 뽑고 싶은 사람이 박향수 언니다. 아, 왜 그래요, 진짜. 알지, 제가 그렇게밖에 네. 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영 씨도 조청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청년을 모르면 간첩이나 같은 거죠, 거의.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해마다 북한에 오고 설맞이 공연 맞아요. 같은 거. 설맞이, 네. 김부자 생일날에도 오고 맞아. 그리고 조청년에서 또 북한에 뭐 후원도 하고 네, 또 기부도 하고 또 북한에서도 또 조청년 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잘은 몰라요. 구체적인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조청년 학교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조청년 산악 조선학교. 조선학교에. 네, 그렇죠. 이제 가정적인 뭐 배경이 뭐 네. 이걸 얘기하면 너무 오래됐는데 맞아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제일교포 2세세요. 아, 이세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제 한국에서 일제 시기에 네. 이제 건너가신 거죠. 네, 1세들이고 네, 일세. 예,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조청년이 막강했고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당시에. 막강했고 네.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그때 뭐 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이제 북송교포 네. 그 기국선을 타고 북선 네.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친척들이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혼자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일교포들 그 당시 60만 명 정도 됐는데 6명에 1명이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59년부터 84년까지 계속된 그 북송 사업으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제 북한으로 건너갔잖아요. 10만 명 그렇죠. 사람들이세요? 네. 정확히는 93,340명이고 그 안에는 일본인 배우자들 1,800명, 또 일본 국적자들도. 그래서 아마 북한에 계실 때 일본인 처라든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그 어머니 그 기업에 제일교포 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2세가 되는 거죠. 네. 오셔가지고 근데 계셨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일본인 분들도 거기 가면 가자마자 이름을 조선직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때 건너가셨고 엄마는 남동생을 그렇게 혼자 고등학교 때 보냈기 때문에
평생 이제 북한이랑 인연이라 할까요? 악연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야만 그 살 수 있기 살수 때문에 있죠. 저희 가족은 평생 이제 북한에 있는 친척, 아빠의 또 친한 사촌 형도 그때 아유. 북송선으로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그때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오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사회주의 지상낙원,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일본에서의 상황이 많이 힘들었고 일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 당시에는 취직이 어려웠고 그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또 미디어들도 일본 미디어까지도 북한은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한국에 대한 보도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예, 그런 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일교포들이 사실은 95% 이상의 제일교포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래도 이제 북한으로 가서 뭐 금방 통일되면 한국으로 내려가면 되고 되니까. 일본도 금방 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평생 못 돌아오는 이제 편도의 길이 된 거죠.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만경보 92호가 언니라든가 이런 친척분들은 굉장히 그걸 보면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북송된 가족이 있는 제일교포들은 이제 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만경봉호를 타고 단기 방문단, 뭐 맞아요. 대표단, 저는 수학 여행으로도 갔고요. 그렇게 북한을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서 또 슬픈 현실 보고 돌아올 때 마음이 많이 우울하죠. 예, 또 미안하고. 네. 예, 저는 돌아올 수 있지만 제 친척 사촌들은 못 돌아가니까. 그러면 언니 여기서 일단은 그 친척분 삼촌이잖아요. 삼촌은 그럼 북한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장가를 가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먼저 가족 단위로 북한으로 이제 기국선을 타고 갔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서 젊으니까 결국은 다른 분이랑 또 일본 도쿄에서 혼자 단신으로 또 건너가신 여자분이랑 제일교포끼리 귀국자끼리 결혼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그 사랑을 찾아서 갔는데 사랑은 못 찾고 고생만 하신 고생만 거죠. 하는 거네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말이 그 동생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우리 엄마는 가슴 아팠지. 맞아요. 신혼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근데 동생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물자가 없구나. 뭐 속옷 그거 딱 보면 보내달라. 알지. 그렇죠. 그거 마지막에 큰 풍선을 보내달라. 큰 풍선. 그게 너무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편지도 다 검열을 한 당연하죠. 하기 때문에 다 모의부 검사 예. 통화에만이 갈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느낀 거죠. 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풍선이 있으면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울었대요. 그 의미를 아니까. 그렇죠. 그 의미를 굉장히 빨리 깨달았네요. 어떻게 계속 암호 같은 그 단어를 알게 됐을까요? 그때 제일교포들이 북한에서 온 편지가 다 암호였어요. 맞아요, 언니. 네. 이걸 정말 우리 가족끼리 하는 대화였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렇죠. 풍선을 잡아서 하늘 날아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막 그런 뜻으로. 펑펑 울었겠다. 그렇죠. 뭐 엄마가 그 얘기는 평생 하셨고 제 주변에도 이제 나중에는 북한 우표 뒤에 절대로 오지 말아라고 일본어로 쓰신 분들도 계셨고 우표 뒤에. 네. 또 지금 태어난 아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걔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와라. 그건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지 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암호 같은 겉에다가는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했지만 뒤에다가는 암호를 그렇게 보내주시는 편지는 거죠. 늘 그렇게 시작해요. 맞아. 위대한 수료님의 뭐 은혜와 뭘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거 뒤에 다다다다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제 아시는 분은 그때부터 말 실수 때문에 잡혀가는 귀국자들이 많았대요. 초기부터 뭐 벌써부터. 그래서 이제 뭐 배 내리자마자 말을 잘못해서 잡혀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네. 근데 어떤 분은 아들을 혼자 보냈는데 그 아들의 지인분이 북한에서 네. 편지를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은 도쿄의 후추 별장 같은 곳에 가셨다.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죠. 도쿄의 후추라는 지역은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형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고. 북한은 보이고 있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돌려서 말을 했네요. 네, 근데 당분간은 의미를 몰랐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서운 곳으로 잡혀갔군. 우리는 마구잡이 아니면 벽돌 공장 산속에 끌려갔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언니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뭐 북한에서 가끔 평양에서 수신자 부담 전화도 오고 노란 편지도 오고 뭘 보내달라는 뭐 냄새 맡아보기도 하고 북한에서 온 편지도 짐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봤죠. 엄마가. 그러면 언니는 북한으로 갔을 때가 네. 가장 먼저 갔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수학년, 예, 3학년 때? 예, 그게 조천연 산하 조선학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네. 학부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물론 아이들한테 죄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게 조천연 산하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도 설마지공위원으로 대표단 학생들을 보냈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을 또 보냈어요. 만경부모가 왕래를 안 했지만 중국 베이징 통해서 비행기로 또 수학여행을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렇게 보냈죠. 예, 저도 그걸로 처음으로 북한을 갔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예. 화가 나는데 언니. 일단은 그 언니는 수학여행 갔을 때는 가족 방문도 갔었겠네요. 그죠. 네, 삼촌도 뵀나요? 삼촌도 뵙고 네. 동세대 동갑 아이들이 3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원상항에서 보면 제가 어릴 때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를 입고 막내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몇 초 만에 찾아가지고 얼굴도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래요?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90년도 처음으로 간 게 90년도 고3 때였는데 네. 저 나이가 또 다 알려지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그 친척이 있는 학생들은 그 집에서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같이 잤어요. 그럼 그때 가서 네. 몇 박으로 계신 거예요?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했는데 이제 이불 덮고 그 막내딸이랑 막 얘기도 하고 지금 머리띠 이쁘다고 하면 머리띠 주고 막 뭐 그런 기억이 막 나요. 뭐 피아노도 쳐주고 막 그 장남이 인민군 군복을 입었던 걸 기억이 나고 엄청 말랐던 것. 삼촌은 어땠어요? 삼촌은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욕을 일본에서 목욕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많이 그리워하셨고 또 집에 이제 목욕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언니 봤죠? 가서 보고. 그죠, 봤죠. 이제 드럼통에 물 받아놓고 근데 찬물이죠. 근데 물이 나올 때 잔뜩 맞아요. 받아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퍼서 쓴다. 퍼서는. 그런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집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잘 살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것들, 뭐 TV도 보내고 저희는 다 쓰고 중고 있어요? 자동차도 보냈고 피아노도 보냈고 네. 기타도 보냈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는 너무 제 눈에는 너무 어려워 보였지만 나중에 탈북민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북한 표준보다는 훨씬 잘 사셨던 거죠. 보냈던 제품들은 다 사용하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90년도에서 언니 피아노가 있고, 네, 그럼 TV도 천연색이었겠죠? 네, 그때 차도 탔어요. 그거 봐요. 네. 그러면 네. 잘 사는 네, 부유층에 속하게 되거든요. 90년대에 차를 탔다고 하면은 네. 부유층에 속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일교포라든가 제뽀 하는데 그 제일교포 가족들을 보면은 대부분 먹고 살기는 편했어요.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도 굉장히 제일교포랑 혼인하려고 하고, 왜냐면 토대는 걸려도 북한 사회에서는 제일교포는 출신할 수가 절대로 없잖아요. 그 출신들은 간부도 못하고 장교도 못하고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어찌 보면 그 사회가 뭐죠? 배척한, 아무리 돌아오나 해도 그냥 어찌 보면 선전하기 위해서 이용한 걸 같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현실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나마 내 가족이 보내준 돈으로 쓰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어두움이 바로 느껴졌어요. 네. 많이 그쵸, 느껴졌고 언니. 제가 만경복무 타고 일본 떠날 때 막내 딸이 그때 11살이었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언니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가보고 싶다, 일본에 가보고 싶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됐고 미안했고 두고 떠날 때가 왜냐면요 제 엄마도 그 복송 귀국 사업 할 때 가려고 했대요, 동생 네, 따라서. 네, 네. 근데 이제 시댁 쪽이 완전히 조천연을 싫어하는, 이제 우리 제 외할머니는 조천연 쪽이고 친할머니는 또 민단이라고 한국 쪽 한국 쪽 그렇죠. 단체. 예, 왜냐면 우리 친할머니는 이제
6.25 전쟁 때 한국에 계셔서 인민군 그런 걸 보셨대요. 그래서 무섭다고. 근데 저희가 수학여행으로 북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근데 아무튼 친할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북송선을 못 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한에 가서 떠날 때 어쩌면 그 원상한 부두에 서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게 저였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 그때 갔었으면 저가 거기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죠. 맞아요. 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면 언니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삼촌 가족들은 네. 지금도 솔직히 듣고 있나요? 아니요. 그 뒤로 한 네. 6년이 흘러서 96년도에 다시 한번 저는 사회인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네. 오사카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표단이라고 또 단기 방문단으로 조천년 창구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는 왕길목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또 그걸로 가시겠대요. 근데 저가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두 번째 반복인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떤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착하자마자 방문단으로 가면 버스에 태우고 평양으로 쫙 데리고 가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갖 관광을 다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친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그때 진짜 원상항에서 삼촌이 없고 아이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 때문에 저랑 엄마는 온갖 저한테 그 시체 있는 태양궁전 그런 데도 갔고 김일성이 있는 맞아요. 뭐 면산도 갔고 평양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뭐 동상에 절하면서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때 고려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지도원이라는 안내원한테 돈을 주고 남동생 불러주세요. 그래도 무슨 출장을 가고 있대요.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밤에 또 우시고 방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고 근데 결국 저는 많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찍지 말라는 사진도 찍고 산책을 무단으로 나갔다 잡히고 뭐 필름도 몰수당하고 혼나고 언니가? 제가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렇게 단기 방문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수용소 끌려간 사람도 있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언니가 어찌 보면 그 삼촌을 보고 싶은데 삼촌 안 보여주고 이상한 관광만 계속 하니까 언니가 뭔가 속에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계속 우시고 하니까 맞아. 뭐야 막 그래서 계속 돈은 또 받잖아요. 뇌물을 맞아요. 주면 그런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되게 반항적인 행동을 했고 이제 김일성 여기 배지도 안 한다고 막 그러고 또 혼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저는 몰랐죠. 나중에 엄청 끔찍한 거죠. 위험한 행동이죠. 맞아요. 그래서 필름도 몰수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배가 떠나는 날에 다시 한번 가족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배가 떠나는 날에. 어차피 원산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가니까. 원산에서 배가 5시인가 떠나는데 그날 낮에 이제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또다시 그 자리에 삼촌이 안 나왔죠. 그래서 어떡해. 이제 우리는 몇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엄마가 또 계속 따라붙는 지도원한테 돈을 주고 얼마를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진짜. 그쵸. 나쁜. 우리끼리 얘기 제발 좀 시켜달라. 그리고 집에 찾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끼리 처음으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었어요. 제가 90년도에 수학여행으로 갔을 때는 돈을 많이 주나 보다. 그렇죠. 한 번에 10,000엔씩, 만엔이면 10만 원? 기본 그냥 10,000엔씩. 90년도에, 96년도에 많이. 그냥 왜냐면 그렇게 안 해주면 계속 있으니까 식사할 때도 식당도 같이 따라와서 같이 먹더라고요, 지도원이. 근데 연돈 주고 가면 좀 먹다가 가더라고요. 많이 줬으니까 왜냐면 보여주더니 안 따라가고 네. 언니들끼리만 가족끼리만 보낸다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허용했다는 거는 그만큼 먹은 돈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보셨나요? 그래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우리끼리 처음으로 천천히 근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숙모 아이들 셋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출장 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끌려갔다고 뭐 6개월쯤 됐다 끌려간 지. 그래서 집안에서 막 눈물 바다 같은 거죠. 우리 엄마도 막 너무 놀라서 울고 그 소문으로만 듣던 마구잡이 우리 마구잡이 그랬거든요. 아니면 벽돌 공장 막 무서운 것으로 내 동생이 진짜 그런 데로 끌려갔냐고 왜 모른대요. 이유도 그때는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울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섭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고 근데 배가 이제 떠나는 시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일단은 진정시키고 엄마가
애들이 너무 말랐다고 뭘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식당으로 가자고. 또 이제 기독자들이 하는 불고기 식당이 있어요. 맞아요. 따로 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 거기 걸어가는 도중에 그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일본어로 누나 게슈타포라고 아냐고 독일의 비밀 경찰을 게슈타포라고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소름이 쫙 돋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것에 끌려간 거야. 나쁜 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게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일단은 밥을 먹이고 이제 빨리 배 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도 너무 불안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또 엉뚱하게 그 남은 가족 잘 보살펴달라고 또 그 지도원한테 용돈 드리고 아, 그 돈을 갖다가 본인한테 줘야 돼. 본인한테 줬어요. 우리 남은 돈 다 줬어요. 그래도 지도원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 나쁜 놈들. 아, 진짜 그 우리는- 지도원도 물론. 우리 앞에서 웃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제발 잘 좀 보살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엄마는 그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죠. 그 사람한테 왜 또 돈을 왜 줬는지 줬어요? 몰라. 그래.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줬지만 배 타기 전에도 이제 거의 지갑에 남은 진짜 돈을 다 줬어요. 그 아들들한테 이렇게 쭉. 근데 그것도 안 보게 줘야 되는데 아니, 그 집에 갔을 때 줬어야죠. 줬죠. 따라 줬는데 또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남은 돈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오고 거기서 무슨 아버지 찾을 수 있는 방법 조천연을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배를 탔죠. 근데 사실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네. 그리고요? 그 뒤로 이제 저는 그때 배 위에서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 눈빛 진짜 빛이 없고 정말 어두운 눈빛 진짜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냥 저는 내려다보고 있고 걔들은 올려다보고 있는데 너무 떠나는 게 미안하고 우리 어머니 옆에서 계속 울고 있고 어떻게 가연 씨가 울면 제가 참는데 가연 씨가 너무 미안하죠. 아휴, 그게 마지막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와서 노력을 했어요. 조천연을 통해서 다시 반복 신청을 엄마도 했고 이모들도 했고 이렇게 친척들한테 알리고 그 조천연에 아는 분들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이제 수용소까지 가면 또 그런 걸로 보위부에 잡혀가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그렇게 남은 가족마저도. 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된 거예요? 아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2016년인 거죠? 네, 그때쯤 2017년쯤에 제가 메나TV에서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국에 이제 탈북민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송을 보신 일본에 사시는 탈북민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머머. 근데 그분은 우리 외삼촌의 절친이셨대요. 근데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자기가 탈북을 하셔서 일본에 사시고 있는 거예요. 삼국을 통해서 탈북하셨구나. 맞아요. 그분도 이제 귀국선을 타고 북송된 분이신데 외삼촌이랑 그러니까 정말 친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메나TV에서 이름도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 알았지? 제 그때 박향수라는 이름으로 출연도 안 했지만 무조건 제가 맞다고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삼촌은 삼촌 그리고 그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분은 딱 보면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 온 개구나 그렇게 알고 일본에서 연락을 주셔서 저는 일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분을 만나러 일본으로 가서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헤어진 지가 그 시점에서 벌써 20년이 지나. 근데 그분을 통해서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경위를 알게 된 거죠. 네.